밴드 영상을 딱 보잖아. 그러면은 영상을 내가 몇 개 올리잖아. 2개나 3개나. 뭐 잘렸을 게 뭐 3배 올리고 하는데 첫 번째 영상 올린 거 조회수가 2야. 그 뒤에 거 빵빵이야. 그럼 첫 번째 올린 거는 그냥 올라오니까 띡 누른 거야, 그냥. 그래서 조회수에 포함이 돼 있고 영상은 안 봤다는 거지. 부분만 보면 안 올라가지 않아요? 어? 조회수 안 올라가지 않아요? 부분씩으로. 몰라. 그냥 그거 누르기만 하면 조회수 올라갈걸? 근데 제일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그거 이제 밴드에 올렸을 때 조회수가 0이 뜨면 그래도 뭐 유튜브 조회수가 빵일 때는 진짜 개빡쳐.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거지, 아무도. 아무튼 이용할 사람들은 이용하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하시고. 자, 이제 우리는 주기적 성질로 갑시다. 뭐 주기율, 예, 뭔가 반복되는 현상을 주기율이라 합니다. 반복되는 현상을 라부아제부터 계속 이렇게 만듭니다. 절대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뭐 주기율의 뭐 발견 순서 이런 건 안 나와. 단 얘는 기억해야 돼. 누구 기억하겠어? 멘델레예프.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주기율표는 모즐리. 이 2명은 기억해야 돼. 이건 됐어. 안 나와. 근데 멘델레예프라는 사람이 살았을 당시에는 63종의 원소가 발견이 됩니다. 63종의 원소를 어떤 순서로 배열했다라고 했냐? 원자량 순서. 맞아, 질량이라 해도 돼. 그래서 원자량 순서로 배열을 했는데 이게 최초의 주기율표예요. 자, 근데 원자량 순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용한 주기율표는 무슨 순서야? 원자 번호 순서입니다. 양성자 수로 번호를 정했다라고 써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인데, 내가 이거 뭐 다른 평가원이나 이런 데서 본 적은 없는데 사설에서 한번 본 적 있어. X선 연구를 통해서 모즐리를 알아내요. 다른 거 됐고, X선을 원소에 쓰여주면 그 X선이 회절되고 굴절되는 걸로 양성자의 숫자까지 파악을 했어요. 최초로 모즐리가 원자 번호를 만들었고, 그 원자 번호가 양성자의 수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다른 거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내야 될 문제가 한 문제야. 이걸 저기서 내면 안 된다니까. 이건 무조건 뭘 내야 돼? 이온화 에너지를 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안 내. 내가 가끔씩 얘기하는 게 이건 안 나와라고 하는 게 나오는 유형이 정해져 있거든. 여태까지 평가원 문제를 몇 년치를 다 갖고 있거든. 다 보면 한 번도 낸 적이 없어. 사설에서 본 적이 있어. 저거 안 나와. 자, 주기, 족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이걸 모르는 인간은 그리고 없다고 난 생각하거든. 뭐 원자가 전자수랑 최외각 전자수가 다른 건 알죠? 원자가 전자수의 뜻은 뭐다? 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수. 근데 최외각 전자수는 말 그대로 제일 외곽에 있는 전자수라고 생각하면 되고, 예, 최외각 전자수랑 원자가 전자수는 1쪽부터 17쪽까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18쪽만 최외각 전자수랑 원자가 전자수가 달라요. 최외각 전자수는 헬륨은 2개, 네온, 아르곤은 8개의 최외각 전자를 갖지만 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는 없기 때문에 원자가 전자수는 0개다. 이렇게 꼭 기억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분류를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율표는 여기까지죠. 칼슘까지. 자, 여기서 거의 대다수의 원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금속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주기율표에서 거의 여기 다 금속이에요. 우리는 안 배우지만. 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주기율표에서는 금속 원소가 내가 어떻게 맨날 얘기했냐? 알루미늄에서 뻑큐브레라 얘기했죠. 그래서 이거 원래 여기까지 합쳐내야 우리가 알고 있는 20번까지 주기율표가 되는데, 얘만 금속이고 나머지는 준금속과 비금속이에요. 근데 준금속은 금속도 아니고 비금속도 아닌 중간 형태의 특징을 갖고 있어. 그게 붕소랑 규소가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1번부터 20번까지의 주기율표에서 나머지 모든 애들은 얘로 나머지 모든 애들은 비금속에 해당한다 라고는 기억을 꼭 합시다. 그 다음에 항상 저거 네모칸 쳐가지고 거기 원소를 우리가 먼저 쓰고 그거에 대한 거 풀어야 되거든. 제발 수소 네모칸 치면 금속이라 하면 큰일 난다. 수소 비금속이에요. 근데 왜 1쪽에 드러났어? 수소는 원자가 전자수가 1개거든. 그래서 그냥 1쪽에 배열한 것 뿐이지 전혀 다른 애들과 화학적 성질이 같지 않아요. 다릅니다. 그래서 수소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 애들은 동일한 족이면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가져요. 근데 얘도 원자과 전자수는 같지만 금속이랑 비금속의 화학적 성질이 같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건 성질이 1쪽만 다릅니다. 1쪽만. 그 다음에 뭐 금속의 성질은 너희들도 이런 건 알죠.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쉽다. 수소도 이렇죠. 그래서도 1쪽에 들어놓은 거야. 수소도 이온이 되면 1가 양이온이 되잖아. 그래서 수소도 양이온이 되기 쉬운 가장 예외적인 비금속이에요. 비금속은 무조건 음이온이 되는 성질이 크거든. 수소만 양이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단원의 마지막에 배운 게 금속의 반응성 비교 표를 외웠을 거야 아마. 카카, 나마, 아라, 철리, 주납, 수구, 수매금. 거기서 수소만 괄호를 치죠. 수소는 비금속인데 유일하게 금속과 비교할 수 있는 반응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열 전도성, 전기 전도성이 크다. 이 정도는 아실 거고 비금속 원소는 다 음이온이 됩니다. 전자를 얻어서. 열 전도성, 전기 전도성이 매우 작다인데 탄소, 흑연만 예외죠. 왜? 흑연은 탄소로 이루어진 한 가지 물체로만 이루어졌는데 탄소만 있는데 내 탄소는 결합선의 수가 몇 개 있다 했어. 근데 흑연은 3군데 결합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전자, 자유전자가 남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매우 좋아요. 그래서 열 및 전기 전도성이 금속은 크고 비금속은 작지만 흑연만 예외라고 써있죠. 뭐 양이온이 되기 쉽다, 음이온이 되기 쉽다 됐고 유일한 액체 상태가 순만 액체로 존재하는 금속 상온에서야 유일하게 액체로 존재하는 비금속이 브로민이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여기는 중요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단 이렇게 이제 네모칸 쳐가지고 무조건 오비탈과 비교합니다. 오비탈로 문제가 나올 거야. 그래서 오비탈로 표현하는 거 내가 얘기했지? 저번 시간 끝나고 집에 가서 모르겠다면 한번 다 써봐라 라고 했을 거예요. 그걸 알아야 오비탈로 표현하는 방법을 알 수 있어요. 됐고, 자 이제 원소의 주기적 성질 첫 번째부터 시작하자. 자 유효 핵전하가 있는데 자 이거 뜻이 뭐였니? 단어 그대로예요. 유효한 핵전하입니다. 유효한 핵전하. 핵전하는 우리가 알잖아. 핵전하는 말 그대로 원자 핵의 전하량이에요. 그럼 수소는 핵전하량이 1. 탄소는 핵전하가 플러스 6. 질소는 플러스 7. 이게 핵전하입니다. 근데 유효한 핵전하가 있대. 유효한 핵전하는 왜 핵전하랑 다른 거야? 얘 때문에 다르죠. 가려막기 효과 때문에 다릅니다. 자 쉬운 예로 들게. 리튬 봅시다. 리튬은 양성자가 3개 있어. 그러면 핵전하는 플러스 3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오비탈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전자는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kop질에 하나 라는 건 우리가 보호 모형으로 배운 건데 전자는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댔죠. 그러면 여기 전자가 있다고 치고 여기 전자 있다 치고 물론 여기까지가 첫 번째 껍질이고 두 번째 껍질에는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얘 입장에서 얘의 플러스와 얘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인력이 있단 말이야. 근데 요 인력을 온전하게 받을 수 없어요. 왜? 앞쪽 애들이 길막했잖아. 길막. 너네들도 그 배그 같은 거 하면은 길막하거나 뭐 이런 애들 있잖아. 똑같아. 얘가 길막하니까 플러스 3의 효과를 얘가 온전히 느낄 수 없어요. 약간 줄어든다는 거야. 그 줄어드는 효과를 0.1 정도로 칩시다. 그럼 요 전자가 느끼는 실제 핵전하, 이걸 유효한 핵전하다라고 불러요. 이 유효 핵전하는 실제 핵전하에서 가려막기 효과, 길막 효과를 뺀 값이 유효 핵전하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근데 리튬 다음 원소 베릴륨 봅시다. 베릴륨은 원자 번호가 4번이거든. 양성자 4개 있어. 똑같이 해볼게. 전자가 어디에든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4개가 일렬로 존재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면은 얘 입장에서 보면 길막한 게 이젠 3개야. 그러면 가려막기 효과라고 얘기하는 게 더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커집니다. 그럼 나는 얘를 0.2 정도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요 새끼가 느껴지는 유효 핵전하는 몇이 되니? 몇? 3.8이 되죠. 이거에서 이걸 빼는 거니까. 결론은 주기율표에서 같은 주기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 핵전하가 어떻게 된다? 무조건 커집니다.
얘보다 얘가 크잖아. 근데 가려막기 효과 커져 작아져? 오른쪽으로 갈수록 얘도 커집니다. 야, 가려막기 효과가 커지면 유효액전화가 작아져야 되잖아. 많이 길막했으니까. 근데 가려막기 효과가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유효액전화도 커져? 아무리 많이 가려막아도 핵전화가 증가하는 것만큼 가려막기 효과가 증가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려막기 효과도 증가하고 핵전화도 증가하지만 핵전화 증가량이 더 크기 때문에 유효핵전화도 무조건 커집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어려울 거 없죠?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자, 그런데 유일하게 유효핵전화가 핵전화랑 같은 원소가 있어요. 누구? 수소. 수소는 똑같아요. 왜? 수소는 길막할 수가 없잖아.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수소의 이번에 두 번째 특징이 나온 거야. 저번 시간까지 우리 배웠을 때 수소만의 특징이 뭐였어? 오비탈에서 수소와 다전자 원자를 비교했을 텐데 수소만 뭐가 같다면 뭐가 같다라고 했어. 주 양자수가 같을 경우에 나머지의 방위 양자수에 대한 에너지는 똑같다고 했어요. 즉 수소는 ES나 EP의 에너지 준위가 같습니다. 근데 나머지 애들은 ES보다 EP 에너지 준위가 높다 그랬잖아. 두 번째 특징이 나온 거야. 수소만 모든 원소 중에 유일하게 핵전화와 유효핵전화가 같습니다. 수소만.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 봐. 유효핵전화가 증가할까 감소할까? 아래로 내려갈수록 같은 족에서 당연히 증가하겠지. 원자 번호가 커지면 길막 효과가 커진댔잖아요. 이 정도만 잘 기억을 하시고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아까 얘기한 대로 가려막기 효과는 전자 사이의 반발력 때문에 서로 밀어내는 효과 때문에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실질적인 인력이 약해지는 현상을 의미하고요.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에 의한 가려막기 효과는 안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에 의한 가려막기 효과보다 작다. 다시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에 의한 가려막기 효과. 자, 이게 제가 한번 다시 얘기해볼게요. 베릴륨. 베릴륨은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있고 두 번째 껍질에도 전자가 2개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베릴륨 원자 모형이거든. 그러면 이 전자에서 볼게. 여기 하나 이렇게 있으면 요 전자가 느껴지는 가려막기 효과는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에 의한 가려막기 효과. 이게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에 의한 가려막기 효과. 얘는 다른 껍질에 있는 가려막기 효과야. 안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에 의한 가려막기 효과보다 작다. 즉 얘에 의한 길막 효과가 크다는 거야? 아니면 이 새끼에 의한 길막 효과가 크다는 거야? 안쪽. 난독증 있으면 안 돼. 같은 껍질에 있는 가려막기 효과는 얘와 얘의 효과는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 요 새끼에 의한 효과보다 작대요. 얘의 현상이 큰 겁니다. 안쪽 껍질에 있는 가려막기 효과가 큰 거야. 잘 기억하세요. 이 정도만 알아도 이거에 대한 걸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고요. 그냥 유효핵전화는 이온화 에너지에서 나오는 기니디 중에 하나입니다. 어차피 그 정도밖에 안 나요. 자, 여기서 나온 것처럼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에 따른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화. 네, 같은 주기는 가로줄이 같은 거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가려막기 현상 증가, 유효핵전화도 증가. 다 증가다. 다 증가. 됐고, 자, 이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1 증가할 때 핵전화와 유효핵전화의 변화. 핵전화는 그냥 플러스 1씩 증가해요. 근데 가려막기 효과에 의해서 얘와 얘의 차이만큼이 유효핵전화인데 유효핵전화의 크기도 점차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보다 여기가 크잖아.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도 오른쪽으로 갈수록 둘 다 같이 커진다는 거야. 둘 다. 잘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3주기 이상의 원소에서도 2주기와 같은 경향을 보입니다. 단, 요거 기억 잘해. 너 이제 수능 볼 때는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누가 모르니? 이거 다 안다고. 제일 중요한 건
유효핵전하는 같은 족에서 물어볼 거예요. 족. 리튬, 나트륨. 리튬보다 나트륨의 유효핵전하가 크다 그랬어. 그래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유효핵전하가 커진다라는 거 잘 기억합시다. 그러면 주기율 표에서 유효핵전하는 어디로 갈수록 증가한다라고 할래? 아래쪽과 오른쪽이기 때문에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유효핵전하가 커집니다. 첫 번째 나왔다. 오늘 외워야 될 것 중에 첫 번째, 유효핵전하는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커진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에 따른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하 나와 있는데,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하가 증가한다. 이는 양성자 수 증가. 그러니까 단순한 이유야. 핵전하가 증가하니까 유효핵전하가 커진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뭐 많이 문제 나오진 않았지만 이 경향은 잘 봐야 된다. 얘와 얘가 같은 족이고 나트륨이 약간이라도 유효핵전하가 큰 건 알겠어. 근데 뚝 떨어집니다. 여기까지 가다가 뚝 떨어져요. 그럼 왜 떨어질까? 왜 떨어져? 왜 떨어지냐고? 아니, 비슷하게 이렇게 가다가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뚝 떨어진다는 거야. 왜? 내가 분명히 아까 얘기했어.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의 반발력보다 안쪽 껍질에 있는 반발력이 존나 크게 작용한다고. 그럼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느낄 때는 이 안쪽 껍질이 이미 꽉 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력이 크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핵전하가 급격하게 작아집니다. 다시, 같은 껍질에 있는 애들끼리의 반발력보다 안쪽 껍질에서 느껴지는 반발력을 크게 느낀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같은 껍질이잖아. 그 다음 안쪽 껍질은 어차피 두 개밖에 없어요. 걔네 반발력을 얘기할 건데, 여기는 이제 세 번째 껍질로 왔죠? 그럼 첫 번째 껍질과 두 번째 껍질의 반발력이 매우 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 하나가 느끼는 실제 핵전하가 작아진다는 거지. 요렇게는 잘 기억합시다. 자, 여기서부터 얘가 음이온이 되거든? 플로린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자 한 개를 받아가지고 일가 음이온 되죠. 그러면 받기 전과 받은 후에 유효핵전을 비교하면 받은 후보다 전이 큽니다. 이건 왜 그러는데? 왜? 내가 유효핵전은 계속 무엇 때문에 값이 바뀔 수 있다고 그랬어? 가려막기 효과. 그럼 지금 여기에는 가려막는 전자가 뭐 19개 중에 1개를 우리는 보고 싶은 거니까 8개 가리는 거야. 똑같은 거야. 근데 얘는 1개가 더 들어오죠. 그럼 이제 9개의 전자가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막기 효과가 증가합니다. 즉, 가려막기 효과가 증가된다라고 해도 되지만 전자가 1개 더 들어온다는 뜻은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가려막기 효과잖아. 그래서 전자가 많아지면 전자의 반발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커지기 때문에 유효핵전하가 감소합니다. 자, 이제 양이온이 되는 거는 똑같죠? 전자가 오히려 없어지는 경우가 됩니다. 전자가 없어지면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어떻게 된다? 작아지겠죠. 그러면 이젠 이쪽에 유효핵전하가 커지게 되겠지. 요렇게만 아셔도 돼요. 자, 지금 이거를 여기 그래프에 한번 대입을 해볼까? 자, 플로린이 여기에 있어. 그러면 이게 되면 어디에다가 점을 찍어야 될까? 잘 생각해서 얘기해봐. 플로린 이온이 됐어. 어디에 점을 찍어야 될까? 여기에 빗대어서 얘기한다면. 일단 플로린의 핵전하는 안 변합니다. 그러면 핵전하가 거의 비슷하게끔 유지가 되면서 약간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지. 이 개념이 돼요. 근데 얘 봐봐. 이건 다른 개념이에요. 왜? 얘는 여기에 있어. 근데 얘처럼 변한다는 건 누구처럼 변한다는 거야? 얘에서 얘처럼 변하는 겁니다. 근데 그럼 네온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죠. 왜?
네온의 양성자는 10개예요. 나트륨은 11개야. 핵전화가 더 크기 때문에 더 위에 찍혀야 돼요. 즉, 이 차이보다 요 차이가 훨씬 심합니다. 이런 걸 알아야 되더니 고3들은. 내신에는 이런 거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요 정도의 차이보다는 이게 훨씬 심각한 차이가 납니다. 여기까지만 잘 기억을 하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액전화는 이 정도만 해도 끝. 더 이상 나오진 않아요. 자, 이제 드디어 원자 반지름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가 나올 겁니다. 자, 일단 원자 반지름은 너네도 알다시피 원자 하나의 원자 핵에서부터 제일 바깥쪽까지의 거리, 이걸로 이제 절대 측정 안 됩니다. 왜? 전자는 어디에나 있을 수 있거든. 그럼 지금 전자가 가까이 있으면 이렇게 수소라고 해봐. 양성자 하나가 이렇게 있고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 여기까지 있대. 그럼 수소의 원자 반지름은 얼만큼이냐? 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절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고요. 왜? 이 전자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이건 모르잖아. 그럼 이제 우리는 원자 반지름을 어떻게 측정하냐? 반드시 이 원자 분자를 형성시킵니다. 자, 이 원자 분자의 뜻은 한 덩어리를 원자 수가 2개죠. H2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H2라는 게 결합이 되는 순간에는 우리가 3단원은 아직 안 배웠지만 내신할 때는 배웠어. 너네 화학 노벨 상태 없다 그랬어. 어느 지점에서 결합을 형성한다냐? 에너지가 가장 낮은 지점에서 결합한댔을걸? 에너지가 제일 낮은 지점이 바닥 상태입니다. 그때가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아니라 핵간거리를 봅니다. 핵간거리가 R이면 수소의 원자 반지름은 2분의 R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원자 반지름을 측정해요. 단 여기서 이제 쉬운 문제지만 이딴 문제도 나와. 그러면 쌤, NaCl의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측정합니까? 똑같아. 나트륨이랑 염소랑 결합을 형성시킨 다음에 핵간거리의 절반 하면은 나트륨의 원자 반지름 죽여버릴 거야. 나트륨이랑 염소의 원자 반지름이 똑같을 이유가 없죠. 당연히 얘와 얘의 사이즈가 다르단 말이야. 다른 사이즈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절반을 치면 어찌 그걸 반지름이라냐. 결국은 이 원자 분자는 동일 원소 간에 결합을 시키고 거기에서부터 핵간거리의 절반을 원자 반지름이 한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원소끼리 결합시킨 다음에 여기와 여기의 거리의 절반치, 이걸 원자 반지름이라 하고요.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같은 원소죠. 나트륨. 그래서 나트륨끼리 결합한 다음에 여기에 길이의 절반치 한 게 나트륨의 원자 반지름입니다. 이렇게 항상 꼭 기억합시다. 근데 가끔씩 이거 물어볼 때도 있거든. 너는 이렇게 배우면 뭔가 이상한 점을 찾아야 돼. 뭐? 18쪽은 어찌 측정할 건데요? 18쪽은 결합을 안 해요.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18쪽은 절대로 안 나옵니다. 고등교육과정이 아니거든. 근데 18쪽을 측정을 해봤다? 그랬더니 뭔가 약간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가 이상하냐면, 야, 너는 이 정도는 알지? 옆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은 증가하니, 아니 커지니, 아니면 작아지니? 작아지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근데 왜 작아져, 원자 반지름이? 지금 우리가 배운 거야. 유효핵전하가 커지기 때문이에요. 유효핵전하는 원자과 전자를 당겨지는 실제 핵전하입니다. 그럼 많이 당겼다는 건 그만큼 반지름이 작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가다 보면은 쭉쭉쭉쭉쭉 1, 2, 3, 4, 5, 6, 7, 그 다음에 18쪽이죠. 근데 되게 특이하게 구해봤다? 근데 실제로 아주 약간 더 큽니다. 얘보다. 약간 더 커. 이건 근데 수능에는 안 나올 거예요. 이걸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걸 우리가 고등교육 과정에서 알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경향이 있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돼요.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지금도 보시면 리베, 붕탄, 질산, 풀, 뇌가 없죠. 네온이 없다고. 왜? 그려준다면 여기서 약간 올라가거든. 이런 건 중요한 거 아니야.
자, 어쨌든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나와 있는데, 원자 반지름은 일단 같은 주기에서는 어디로 갈수록 커진다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은 작아진다고. 작아지는 이유가 뭐라고? 유효 획전화가 커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갈 경우에는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되겠니? 당연히 커지죠. 이때는 왜 커져?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결론! 여기에다가 어디로 갈 때 원자 반지름이 커진다라고 할래? 왼쪽. 아래로 갈수록 커지죠.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커진다. 오늘 얘기할 거야 다 여기다가 정리할 거니까 요거 먼저 잘 기억합시다. 두 가지 나왔다. 이온화 에너지 아직 안 나왔는데 걔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거 나올 때 항상 같이 연계한단 말이야. 그래서 원자 반지름은 왼쪽 아래로 갈수록 커지고 유효 획전화는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커진다. 이렇게 잘 기억합시다. 커져. 자, 그 다음에 뭐 같은 족에서 같은 주기에서 다 얘기했고요. 자, 원자 반지름은 항상 우리가 비교해야 될 대상이 이온 반지름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원자 반지름이 크냐? 이온 반지름이 크냐? 자, 먼저 아까 전에 봤던 거 플로린 이온으로 한번 해보자. 자, 플로린 이온은 원자 반지름은 이쪽에서 계속 가는 경우니까 굉장히 작아져요. 근데 플로린 이온이 될 때 그러면 원자 반지름이 커질까 작아질까? 이온 반지름이랑 원자 반지름 중에 누가 더 작고 누가 더 클까? 얘가 큽니다. 이유도 똑같아요. 왜? 전자가 한 개 들어오면 전자 사이 반발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즉 가려막기 효과가 증가하는 효과예요. 그래서 커집니다. 자, 그런데 나트륨도 한번 해볼게. 나트륨은 어떻게 되겠냐? 당연히 원자 반지름 크죠. 왜? 이온이 될 때 어떻게 되기 때문에? 껍질 수가 감소하죠. 엄청난 폭으로 감소합니다. 여기선. 자, 그러면 너희들이 찾아봐. 이 네 개를 한꺼번에 비교하래요. 해봐 한번. 네 개의 순서대로 비교해 보세요.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뭐 순서는 니들이 알아맞추고. 이단원과 3단원이 가장 쉬운 파트이기 때문에 여기선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완벽하게 알고 갑시다. 자, 한번 그려볼게요, 한번. 일단, 플로린이랑 플로린 이온의 경우엔 얘가 크다 그랬고, 얘는 원자 반지름이 크다라고 했거든? 그럼 일단 비교 대상은 이거 비교했으니까, 원자끼리 비교해보고, 이온끼리 비교해보면 되겠네. 원자끼리 비교하면은 뭐 비교가 안 되죠? 누가 훨씬 커? 무조건이에요. 야,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그려보면 되는 거야. 원자라고 하면 되죠. 그냥 반지름. 자, 일단은 쟤네들 중에 누가 넘사벽 1등일까? 나트륨이 넘사 1등이에요. 왜? 나트륨만 껍질이 3개입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해줘야 돼요. 얘네들과 얘는 엄청난 갭 차이가 있다. 이게 된 거거든. 자, 그 다음에 플로린 이온과 플로린 중에서는 플로린이 플로린 이온에 비교했을 때 플로린 이온이 더 크다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는 뭐만 생각하면 되냐 이제? 나트륨 이온이 됐을 때 여기에 들어가냐 여기에 들어가냐 여기에 들어가냐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나트륨 이온이랑 누구를 그래서 비교를 꼭 해야 되냐? 플로린 이온입니다. 자, 이런 관계를 우리는 뭐 관계에 있다라고 하냐? 이온이 됐을 때 전자수가 같죠. 둘 다 10개가 되지. 9개에서 10개 되고 11개에서 10개 되잖아. 이러한 경우를 우린 뭐다라고 하냐? 등전자 이온이랍니다.
이온이 됐을 때 전자가 똑같아지는 등전자 이온. 자, 그려본다면 나트륨도 2개, 8개, 10개 되고요. 플로린도 2개, 8개, 10개 됩니다. 전자 수는. 그럼 다른 게 뭐밖에 없어? 양성자 수만 달라요. 결국은 플로린은 플러스 9의 양성자의 힘으로 마이너스들의 전자를 끄집어 당깁니다. 근데 나트륨은 양성자가 11개로 10개의 전자를 땡겨요. 그럼 당연히 전자들이 느낄 때 누구의 인력을 더 크게 느낄까? 이걸 인력을 훨씬 크게 느껴요. 즉 유효핵전화가 얘가 크다는 겁니다. 유효핵전화가 크면 많이 잡아당겼기 때문에 반지름이 크다 작다? 작다. 얘가 큽니다. 이걸 너네가 잘못 해석하면 안 돼. 많이 잡아당겼다는 건 그만큼 작아지는 거예요. 그럼 반지름은 더욱 작아지니까 많이 못 잡아당긴 요 새끼가 반지름이 큽니다. 이제 외워. 등전자 이온일 경우엔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지름이 큽니다. 왜? 원자 번호가 작으면 핵전화가 작기 때문에 많이 못 잡아당겨요. 외워. 등전자 이온일 경우엔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이온 반지름이 큽니다. 꼭 외웁시다. 그러면 이제 나트륨 이온은 플로린 이온보다도 작으니까 여기 또는 여기에 들어가죠. 그럼 나트륨 이온과 플로린 자체는 어떻게 비교해? 자, 이건 우리가 지금 비교 못해요. 지금 상태에서 비교할 수 없어. 그냥 얘보다는 작지만 여기 어딘가에 나트륨 이온이 들어간다라고만 알면 돼요. 다른 조항이 줘야 돼. 이거랑 이거 비교하려면. 어떻게 비교할 건데? 비교 못하잖아. 뭐가 나오면 그래도 비교할 수 있냐? 가장 기본적으로는 유효액전화가 나오면 되죠. 근데 그래도 너네가 마음이 더 가는 게 플로린 원자가 클 것 같아? 나트륨 이온이 클 것 같아? 이게 좀 큽니다, 실제로. 왜? 이게 핵전화가 너무 커서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려막기 효과가 아무리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유효 핵전화의 증가는 핵전화 증가율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핵전화가 훨씬 크기 때문에 더 많이 잡아당겨요. 그래서 약간은 이쪽으로 갑니다. 대신 그건 우리는 단적 비교하는 게 아니야. 추측입니다, 그건. 단적으로 너가 확실해라고 비교할 수 있는 거는 너보다 작다밖에 몰라요. 그래서 꼭 비교할 부분은 등전자 이온일 경우엔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땡기는 힘이 작으니까 이온 반지름은 크다. 이렇게만 비교합시다. 자, 됐어요. 이건 반드시 근데 문제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돼. 꼭. 자, 그 다음에 이온 반지름, 양이온 반지름, 음이온 반지름 다 얘기했어요, 이거. 다 얘기했으니까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도 나와 있죠? 야, 이게 다르지, 봐봐. 플로린 71인데 나트륨 이온은 95예요. 나트륨 이온보다 플로린이 더 작아. 그러니까 단적 비교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야. 문제마다 요구하는 조건이 다 줍니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등전자 이온은 중요하다, 이건. 내가 아까도 계속 얘기한 것처럼 등전자 이온이 네온처럼 됐을 때, 즉 10개가 됐을 때 원자 번호가 작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반지름이 큽니다. 3주기도 마찬가지. 아르곤에 배치가 될 때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지름이 크다고. 이렇게만 알면 돼요. 자, 오늘 배울 내용에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이제 이온화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는 정의부터 아셔야 돼. 자, 이온화 에너지의 정의가 뭐냐? 정의. 너네 이온화 에너지가 뭔지는 잘 모르면서 문제만 푸는 새끼들 있거든? 정의를 꼭 기억해야 돼. 이온화 에너지의 뜻은 전자 한 개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자,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은 일단 전자를 한 개 버린다는 개념에서 에너지를 먹냐 아니면 버리냐를 판단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얘기를 잘 들어봐. 네온이라 해봅시다. 네온은 현재가 완벽한 상태지. 18쪽이니까.
그럼 걔는 전자를 먹는 것도 싫어하고요. 잃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냥 지금이 제일 안정적인 상태야. 근데 굳이 거기에서 전자 한 개를 떼겠대. 그러면 잘 살고 있는 네온한테 빵 쳐야 돼. 그럼 네온 입장에선 자기가 에너지를 흡수하는 개념이 되냐? 에너지를 방출하는 개념이 되냐? 네온에게 에너지를 줘야지. 그럼 네온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먹는 개념이라고. 그지? 자, 여기서부터 내가 정의에 대해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많이 내가 수업 시할 때 얘기했지만 모든 원자나 분자는 에너지 먹는 거 좋아한댔어, 싫어한댔어? 싫어한다니까, 기본적으로는. 근데 에너지 먹는 것도 싫어하는데 네온한테 에너지를 먹여야 돼. 그리고 네온은 떼기 싫어. 그러면 어떤 정도의 에너지를 줘야 돼? 존나 많이 줘야 됩니다. 근데 자, 나트륨 생각해봐. 나트륨은 현재 최외곽 전자가 몇 개야? 원자 상태일 때? 한 개죠. 나트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한 개가 눈에 가십거리예요. 얘만 떼버리면 완벽한 상태가 되거든. 그럼 나트륨 입장에서는 조금의 에너지만 틱 주더라도 떨어집니다. 한 개를 어떻게든 빼고 싶어 하니까. 결론, 이온화 에너지는 같은 주기 내에서 봤을 때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질까 작아질까? 커집니다. 자, 다시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네온, 제일 왼쪽에 있는 게 리튬이야. 리튬은 한 개 톡 하면 엄청 잘 떨어져요. 왜? 한 개만 떼면 완벽해지니까. 근데 플로린이라 생각해요. 플로린은 한 개 떼면 별로 완벽한 상태가 아니에요. 오히려 한 개를 먹으면 좋겠지. 그래서 떼는 것보다 먹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잘 안 떨어져. 세게 줘야 됩니다. 자, 이건 내가 너희들한테 이해하기 쉽도록 얘기한 거고, 원리를 얘기해 줄게.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 핵전화가 커진댔죠. 그러면 유효 핵전화는 최외곽 전자를 원자 핵이 땡기는 힘입니다. 그럼 많이 땡기고 있다는 거야, 이쪽으로 갈수록. 그럼 많이 땡기는 경우에서 얘를 끊을 거니까 에너지를 엄청 많이 줘야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 핵전화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이해되지? 자, 그런데 플로린의 개념 잘 봐. 양성자 9개, 첫 번째 껍질 2개고 두 번째 껍질 7개다. 자, 내가 힘을 줘서 빵 해가지고 한 개를 진짜 날려버렸어. 빵. 그럼 이제 6개 되죠? 그 다음에 또 뗄 거야. 또 뗄 거야. 그러면 처음에 힘을 준 것보다 세게 줘야 될까, 작게 줘도 될까? 자, 이건 이해를 잘해야 돼. 왠지 이제 전자가 줄었으니까 조금만 덜 줘도 떨어질 것 안 떨어집니다. 자, 이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쉬워. 이 상태에서의 가려막기 효과가 있겠죠. 근데 오히려 이제 전자가 적어졌어. 그럼 가려막기 효과가 커지냐 작아지냐? 작아지죠. 가려막기 효과가 작아진다는 거는 이 밖에 있는 전자가 핵전화를 더욱 온전히 느낀다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떨궈야 돼요. 당연히 어렵지. 그래서 무조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무조건 증가해야 돼요. 한 개 떼고 그 다음 거 떼고 그 다음 거 뗄 때마다 계속 에너지를 더 줘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첫 번째 거 전자 뗄 때, 두 번째 뗄 때, 세 번째 뗄 때, 네 번째 뗄 때, 다섯 번째 뗄 때 계속 증가해야 돼. 계속 얘보단 얘가 더 커져. 근데 Y라는 걸 봤다? Y라는 걸 봤는데 첫 번째 거 이만큼, 두 번째 거 이만큼, 세 번째 거 갑자기 좆도 커져. 자, 이게 뭔 뜻이냐면 Y라는 새끼는 한 개 뗄 때 그래 에너지 좀 들어. 두 번째 뗄 때 그거보다는 좀 더 줘야 돼. 근데 세 번째 걸 떼려고 하니까 지랄 발광을 하는 거야. 안 떨어져! 이렇게 된 거야. 왜? 두 개를 떼면 완벽한 상태가 된 겁니다. 결론,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다? 해당 원소의 족을 알 수 있어요.
왜? Y는 두 개 뗄 때까지는 별로 반항을 안 하다가 세 번째 거 떼려니까 너무 큰 반항을 해. 세 번째 거 뗄 때가 완벽해진 거니까 두 개의 전자 떼면 완벽해졌다. 즉 Y는 2조 원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로 여기까지 뗄 때 별로 발광을 안 해. 거기까지 뗀 게 얘 원자가 전자수라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온화 에너지라는 게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러고 얘에서 끝나면 안 되겠지. 이제 짜증나는 게 나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야. 봐. 잘 봐. 18쪽을 봅시다. 헬륨, 네온, 아르곤. 잠깐만. 헬륨보다 네온이 작고요. 네온보다 아르곤이 작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같은 족에서 이온화 에너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내가 분명히 아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즉 같은 주기에서는 이온화 에너지가 커진댔어, 작아진댔어? 커진댔어. 근데 아래로 내려갈 때, 같은 족일 때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집니다. 작아져요. 자, 근데 이건 왜 그럴까? 얘는 껍질이 증가할 때마다 핵에서부터의 거리가 너무 크게 증가합니다. 즉 핵에서부터의 거리가 너무 멀어지면 유효 핵전하가 온전하게 못 받아요. 그 상태에서 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진다라고 할래? 주기표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져요. 이렇게 될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진다. 너네가 항상 헷갈려 하는 게 이거야. 이거 헷갈리면 안 돼. 내가 몇 년을 해결밖에 했지. 맨날 이게 아니래. 내려가야 된대. 아니야. 올라갈수록 커져요. 오른쪽 위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집니다. 기억을 잘 합시다. 자, 그런데 이온화 에너지는 항상 문제 나오는 게 있죠. 정비례가 아니야. 가다가 떨어지는 구간이 나와요. 쭉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잘 가다가 쭉 두 번째입니다. 이 두 가지는 오히려 오른쪽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집니다. 자, 내가 1번은 왜 떨어진다니? 1번. 자, 쟤는 그냥 써줄게. 베릴륨과 붕소거든. 즉 2족과 13족일 경우엔 이온화 에너지가 역전됩니다. 2족의 이온화 에너지가 더 커요. 자, 이거는 에너지 준위로 봅시다. 자, 베릴륨은 전자가 몇 개 있는 애예요? 4개. 그러면 오비탈로 보면 1s 오비탈의 전자를 2개 채우고 그 다음 2s 오비탈의 전자를 2개 채우면 되죠. 이게 베릴륨이에요. 근데 붕소는 1s 오비탈에 2개 있고 2s 오비탈에 2개 있어. 근데 하나의 전자가 더 있어야 되죠. 그 하나가 어디 있을까? 그 다음 오비탈로 가야지. 어디? 이 P에 있어요. 자, 근데 전자를 분명히 떼어낸댔잖아. 그럼 어디까지 보내버려야 돼? 얘가 소유할 수 없는 곳, 무한대까지 보내버려야 됩니다. 무한대까지 보내버려야 돼. 무한대가 엄청 멀지 않겠죠? 여기 정도가 무한대라고 칩시다. 에너지 준위가. 이러면 베릴륨은 이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빵 하는 게 이만큼 줘야 돼. 근데 붕소는 이만큼만 있어도 돼요. 길이의 선분의 길이를 봐봐. 얘보다 얘가 길죠. 여기에 에너지를 줘야 되는 거야. 더 많이. 그래서 2족과 13족의 경우에서는 왜 이온 에너지가 역전된다라고 하냐? 2족과 13족의 에너지 준위 차이 때문입니다. 더욱 낮은 에너지 준위에서 무한대까지 보내는 게 높은 거에서 무한대 보내는 것보다 어렵죠. 그래서 얘가 더 크다는 거예요. 기억을 잘 합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질소와 산소예요. 질소는 15족이고 산소는 16족이야. 얘도 역전됩니다. 근데 여기서 역전되는 건 에너지 준위로 그리지 말고 오비탈 방으로 그려볼게. 방으로. 질소는 1s 오비탈에 2개. 그 다음 2s 오비탈에도 2개. 자, 그 다음에 질소는 전자가 총 몇 개 있니? 그러면 이제 2p 오비탈에 전자를 몇 개까지 채웠어야 돼? 3개 넣어야죠.
근데 이 pO르비탈 내가 전자 채울 때 뭐부터 들었어? 홀전자부터 채우라고 했어. 이게 무슨 규칙? 훈투의 규칙이에요. 자, 산소도 동일하게 해볼게. 산소도 1s 오비탈 2개 채우고 2s 오비탈 2개 채운 다음에 이 p오비탈이 이제 몇 개 채워야 돼, 산소는? 4개 채워야 되죠. 얘도 2개까지는 똑같은데 훈투 규칙 때문에 똑같이 하나 채우고 아무데나 한 개를 더 넣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질소의 입장에서는 이 중에 아무거나 떼면 돼요. 근데 산소는 얘는 전자가 2개 들어와 있죠. 전자가 2개 들어와 있으면 아무리 못해도 홀전자 있을 때보단 반발력이 있어요. 밀어내고 있는 효과가 있을 때 떨어뜨리기 때문에 더 쉽습니다. 그러면 얘는 왜 이렇게 차이 난다라고 할 거야?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 질소보다 산소가 커요. 그럼 반발하는 힘에서 떼는 게 더욱 쉽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가 역전이 됩니다. 역전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됐다 이거야. 그래, 이거 모르는 애들은 없어. 너네들도 지금 이해하잖아. 다 알아. 고3들 다 안다고.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일단 베릴륨과 붕소에 아까 전에 썼던 이온화 에너지를 순차적으로 써봅시다.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야. 자, 첫 번째 거 뗄 때 베릴륨이 커, 붕소가 커. 베릴륨이 커, 붕소가 커. 붕소가 크다 그랬다. 1차 이온화 에너지가 베릴륨이 커, 베릴륨이. 얘가 큽니다, 얘가. 그럼 난 값을 한번 정해볼게. 570이라고 난 그냥 얘를 들어볼게. 그럼 얘는 몇이어야 돼? 570보다는 적어야 된다니까. 베릴륨이 이온화 에너지가 커. 역전이 돼가지고. 야, 그런데 두 번째 거 뗄 때 봅시다. 자, 여기서 잘 봐. 베릴륨도 한 개 뗐고 붕소도 한 개 뗐으면 여기 2개 있던 것 중에 한 개 뗐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전자도 여기에서 떼겠지. 근데 붕소는 이제 달라요. 여기에 하나 있던 거 떼잖아. 그럼 이 p오비탈에 하나밖에 없어, 전자가. 그 다음 어디서 떼야 돼? 자, 이러면 얘와 얘는 이제 같은 곳에서 뗍니다. 이러면 이제 핵전화가 중요한 거지. 베릴륨은 양성자가 4개 있는 놈이고 붕소는 5개 있어요. 그럼 베릴륨은 4개가 땡겨지는 힘에서 두 번째 거 뗄 건데 붕소는 양성자 5개 있는 거 땡겨지는 거에서 이번에 뗄 거예요. 누가 더 힘들겠냐? 붕소가 힘들죠. 같은 곳에서 떼는 거잖아, 이제. 그럼 양성자가 많을수록 유효 핵전화가 큽니다. 이러면 일단 얘는 570보다 어떻다? 무조건 커진다니까. 순차적 이온 에너지는요 무조건 증가해요. 그 다음은 대신 요 새끼가 890보다 어때야 된다? 커져야 된다고. 즉 이온화 에너지의 역전 현상은 한 번만 됩니다. 한 번만. 오케이? 자, 그럼 문제. 이제 탄소랑 질소를 뗄 거예요. 자, 탄소랑 질소는 역전이 되는 족이니? 아니지. 탄소는 14족이야. 그럼 역전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뒤에 게 큽니다. 즉, 얘기를 잘 들어야 돼. 얘는 일단 얘보다 어때야 돼? 550보다 커야죠. 오른쪽으로 하면 커지니까 630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질소는 630보다 어떻다? 더 커야지. 자, 그러면 이제 한 개 뗐다? 자, 이제 두 번째 거 떼야 돼. 두 번째 거를 뗀다는 개념은 탄소는 누구처럼 변신된 거고 질소는 누구처럼 변신된 거냐? 탄소는 원래 원자번호 6번인데 한 개를 떼버리면 5번처럼 된 상태에서 떼는 거랑 같은 거죠. 원자번호 5번은 붕소처럼 변한 겁니다. 그럼 붕소처럼 변했으니까 붕소처럼 변했을 때 얘는 탄소처럼 변한 거죠. 즉 붕소와 탄소의 이온화 에너지도 역전이 안 돼요. 그럼 똑같아. 얘가 만약에
970이었다라고 하면 얘는 970보다 더 커야죠. 그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것 뗄 거야. 야, 세 번째 것 뗄 때는 문제가 될까 안 될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여기다 한번 써볼게. 탄소, 질소가 14족, 15족이야. 그 다음에 리튬, 베릴륨, 붕소 13족, 2족, 1족. 자, 여기서 첫 번째 거 뗐어. 첫 번째 거 떼면 이제 이 상태에서 떼는 겁니다. 여기서 떼면 두 번째 거 뗀 거야. 두 번째 거 떼면 여기서 떼는 거야, 드디어. 그러면 이제 역전이 돼야 된다니까. 이러면은 얘랑 얘 중에 얘가 만약에 1330이라 보면 얘는 몇일까? 얘보다 작아야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에 뗄 때는 어떻게 돼야 돼? 다시 복귀돼야죠. 얘가 더욱 커집니다. 이해되니?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그래서 역전이 되는 건 딱 한 번이에요. 그 구간에서만. 자, 그럼 만약에 다섯 번째 거 떼볼게. 다섯 번째 거. 그럼 어떻게 될까? 잘 이해해서 얘기해봐. 다섯 번째 거 될 거야. 누가 클까? 다섯 번째 거 뗄 땐 비교 불가능이 됩니다. 왜? 탄소는요, 최외곽 전자가 4개예요. 하나, 둘, 셋, 4개 떼면 헬륨 배치가 됩니다. 헬륨 배치가 된다는 거는 이제 이온화 에너지가 급격히 증가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많이 커집니다. 야, 그러면 이것까지만 해볼까? 6차 이온화 에너지. 자, 일단 얘보다는 당연히 얘가 또 커져야 돼. 커졌을 때 11,500이라 한번 해볼게.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이제 완벽한 상태가 된 거죠? 그럼 얘랑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냐고? 당연히 얘보다 커져야지. 왜? 야, 이 상태나 이 상태는 둘 다 첫 번째 껍질로 돌아간 거예요. 언제나 핵전하가 큰 게 역전 구간만 아니면 무조건 커야 돼요. 무조건. 오케이? 핵전하 큰 게 무조건 크다고. 보면 여기서 한번 역전되는 이유는 2족, 13족 배치해서 뗐기 때문이야. 그 다음 여기서 역전이 엄청나게 된 거는 얘가 이제 이온 상태가 된 거라고. 얘가 이제 이온 상태가 된 건데 이거랑 비교하면 당연히 얘가 커야 됩니다. 이 개념을 잘 갖고 있어야 돼. 이 개념을. 상당히 중요한 내용 이게. 힘들어. 자, 여기서 라스트. 너희들이 결정해. 인. 이 새끼는 어떻게 될 건데? 머리가 아파와야지. 인은 어디에 있는 놈이냐? 질소 아래에 있는 겁니다. 같은 족이에요. 잘 쉬는 시간에 추정해 보세요.